옛날 어느 한 마을에 어려서부터 콩 한쪽도 나누어 먹던 친구 3명이 있었다. 세월이 흘러 셋은 모두 어엿한 성인이 되었는데 덕구는 마을에서 제일 미녀로 소문난 5월이에게 장가를 들었고 팔구는 얼굴이 조금 모자란 춘자에게 장가를 들었으며 만길이는 장가를 가지 않고 혼자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셋은 대낮부터 주막에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밤일에 대한 말이 나왔는데 먼저 덕구가 나는 밤마다 5번씩 거사를 치른다네. 너무 힘들어 죽겠지만 이쁜 마누라 얼굴을 보면 없던 힘도 생긴다니까. 팔구 자네는 어떤가? 나야 뭐 한 번도 힘들지. 낮에 일하고 오면 잠자기 바쁘지. 뭐하러 그 짓거리 하느라 힘 빼는가? 하니 덕구가 슬슬 놀리며 하기야, 자네 마누라 얼굴을 보면 있던 힘도 사라지지 않겠는가? 아니 뭐라고? 자네 말 다 했는가? 미안하네, 미안해. 내 농담으로 해본 말일세. 허. 이 친구 벌써 취했군. 취했어. 그건 그렇고 덕구 자넨 옛날부터 나한테 글 공부나 씨름이나 뭐든 상대도 안 되었는데 장가 하나 잘 갔다고 유세 떠는구먼. 나도 자네 마누라라면 5번이 아니라 10번도 할 수 있네. 아니 뭐라고? 자네 말 다 했는가? 두 사람의 감정이 격해지자 만길이가 나서는데 왜들 일어나?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모여 한잔하는데 그깟 밤일이 뭐라고? 5번이면 어떻고 1번이면 어떤가? 나는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둘 다 참으시게. 하니 두 친구 모두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이봐 팔구, 미안하네. 내가 말이 좀 지나쳤네. 아닐세. 나도 미안하게 되었네. 화가 나 말이 혼나왔어. 하니 만길이가 그래 화해하니 얼마나 좋은가? 술이나 마시자고. 하며 팔구에게 말하길 이쁜 여자는 다 얼굴값 하니까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네. 그리고 사실 밤기술은 자네 부인 춘자가 5월이보다 훨씬 낫다네. 그렇게 만길이는 두 친구에게 떡이 되도록 얻어터진 다음 마을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첩을 들이고 싶어 안달이 난 어떤 부잣집 선비가 아내를 설득하고 있었다. 여보, 집안일이 많으니 첩을 들이면 당신이 하던 일을 대신해 주니 편하지 않겠소? 음식은 물론이고 장도 봐주고 옷도 대신 지어줄 것이니 얼마나 좋겠소? 당신은 그냥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부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소? 그러니 첩을 들이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소? 하면서 부인의 눈치를 살폈다. 아니, 사머리가 있는데 뭘 또 집안에 사람을 들인다는 거예요? 부인이 앙칼지게 대답했다. 그런데 사머리는 눈치가 없어 일도 서툴고 요리 솜씨도 형편없어 거의 당신이 다 하지 않소. 그리고 첩이 있으면 일뿐 아니라 당신 말동무도 되어주고 할 테니 덜 심심하지 않겠소?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부인이 뜻밖에도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듣고 보니 당신 말대로 첩이 있으면 지금보다 더 편하겠어요. 좋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만 된다면야 첩을 열이라도 들여놓으세요. 하면서 쉽게 승낙해 주는 것이었다. 여보, 고맙소. 정말 현명한 선택이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요. 마침내 부인을 설득한 남편은 속으로 뛸 듯이 기뻤다. 그렇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 그게 뭔지 말해보시오. 내 무슨 일이든 다 들어드리리다. 첩을 들여도 된다는 아내의 말에 신이 난 남편이 물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돌쇠가 일이 많아서 그런지 무척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이참에 힘세고 젊은 머슴 하나 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부인인 길자는 요즘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바로 남편의 잠버릇 때문이었다. 그날 밤도 무심결에 남편이 다리 하나를 부인의 배 위에 올려놓는데 아이고, 진짜 무거워 죽겠구만. 이 김장똥만한 장단지를 어찌 해야 될까? 제발 이것 좀 치워요. 도대체 잠버릇이 왜 그래요?
왜 자꾸 그 무거운 족발을 나한테 올리는 거예요? 거참 미안하오. 내 씨름하는 꿈을 꾸다 다리를 건다는 게 그만. 아주 숨이 턱턱 막혀 못 살겠어. 멀리 좀 떨어져서 자요. 알겠소. 정말 미안하오. 그리고 잠시 후 또 다리가 올라오는데 아 진짜 이놈의 족발을 대패로 다 밀어버릴까 어쩔까. 다리 좀 치워 이 양반아. 잠을 잘 수가 없네. 대체 왜 이러시오? 미안하네. 그런데 거참 너무한 것 아니오. 잠결에 그럴 수도 있지. 맨날 피곤하다고 집에 오면 밥만 먹고 바로 찍 뻗어버리고 나 외롭다고 해도 달래주지도 않고 밖에 한번 나가봐요. 강아지들도 짝짓기 하고 있어. 그러니 내가 뭐 이쁘다고 당신 잠버릇까지 받아줘야 하오. 정말 미안하네. 요즘 일이 너무 많아 피곤해 그렇소이다. 그때 갑자기 남편은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말이야, 거참 이상하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하다는 것이요? 이상하잖아. 장단지보다 훨씬 무거운 내 몸 전체가 자네 위로 올라갈 때는 무겁다는 소리를 전혀 안 하면서 겨우 다리 하나 올렸다고 그렇게 무겁다고 떽떽거리니 말이야. 그러자 부인이 말하길 그거야 이상할 것도 없지요. 온전히 올라올 때는 안 무겁지. 가운데 지렛대가 단단히 받치고 있으니까. 이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하, 그렇구나. 어쩐지 키 작은 뒷집 과부도 무겁다는 소린 안 하더라니깐. 옛날 어느 시골에 한 부부가 살았는데 아내는 무명을 자고 남편은 그것을 장해 나가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그런데 이 남편은 하루라도 술을 입에 대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주정뱅이여서 무명 판돈이 나만 할 리가 없었다. 아이쿠, 내가 못 살아. 이 인간 또 빈손으로 왔네. 술에 취해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 남편을 향해 아내는 진저리를 쳤다. 이튿날 아내는 또 한 필의 무명을 차서 남편에게 주며 하소연했다. 오늘은 제발 술 좀 마시지 말아요. 돈이 생길 때마다 죄다 술을 마셔버리면 대체 뭘로 살란 말이오? 알았어. 알았다고. 대답을 마친 사내는 무명을 들고 시장으로 가 곧 제값을 받아 잘 팔았다. 하지만 단골 주막을 모른 채하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바로 그때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다. 그래, 바로 이거야. 남편은 곧장 주막으로 직행하여 외상으로 술을 진탕 마셨다. 그런 다음 무명 판돈을 허리에 차고 자기의 거시기를 끈으로 묶어 뒤쪽으로 붙이고 집에 돌아왔다.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걸음걸이가 엉망인 남편을 아내가 가만둘 리 없었다. 아이쿠, 저 인간 또 퍼마셨구나. 내가 못 살아. 내 그렇게 다짐을 두었건만 또 무명 판돈으로 술을 마셔? 아내의 바가지가 극에 달할 즈음 남편은 허리에 찬 돈꾸러미를 내놓으며 헛기침을 했다. 술을 누가 먹었다고 이 소라뇨? 무명 판도는 여기다 있는데. 아내가 놀라는 얼굴로 물었다. 아니, 그럼 술은 무슨 돈으로 마셨어? 남편이 말했다. 임자도 알지만 술이 계집보다 좋은 내가 주막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야지. 하지만 어쩌겠는가, 자네 등살에 무명 판돈을 쓸 수도 없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뭐여? 자네가 밤마다 찾는 내 거시기를 떼어서 두 냥의 전당 잡혀놓고 마셨소. 그 말에 아내의 안색이 파랗게 변하며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여? 거시기를 빼서 전당 잡히다니 어디 좀 봅시다. 남편의 말이 의심쩍은 아내가 남편의 중심부를 만져보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이었다. 아이고, 이 인간아.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여? 빨리 가서 찾아오지 못하겠소. 하며 5냥을 내놓았다. 두 냥이면 되는데 5냥씩이나. 남편이 의아해하며 중얼거리자 아내가 톡 쏘며 말했다. 혹시 전당포에 더 큰 것이 있거든 그걸로 찾아오세요.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의원이 있었는데 평생 웃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였다. 이에 마을 사내들이 모여서 의논하기를 우리들 가운데서 누가 아무개 의원을 웃게 하면 크게 한 턱을 내기로 하자. 약속을 어기지는 않겠지. 하고 다른 사내가 말하였다.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만약 못 웃기게 되면 반대로 한 턱을 쏴야 할 것이야. 하고 사내들이 말하니 한 사내가 곧 수건으로 왼손을 겹겹이 싸매고 친구들과 함께 의원의 집으로 찾아갔다. 의원이 사내를 보고 물었다. 그래, 무슨 일로 왔는고? 하고 물으니 사내가 눈썹을 찌푸리면서 아무래도 아내의 병이 중한 것 같아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 병세가 어떠한지고? 하고 의원이 묻자 그러니까 무엇라고 형언할 수도 없는 속병이 제 몸에 있습니다. 사내의 이 말은 도통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괴이하게 생각한 의원이 아니, 아내의 병이 자네 몸에 있다니 그게 무슨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닌가? 제가 어떻게 농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내는 이렇게 말하고서는 왼손을 펴 겹겹이 싸맨 곳을 풀어보이니 손바닥에 큰 종기가 있었다. 의원은 괴상하게 여겨 아니, 손바닥에 종기가 무슨 아내의 병이란 말인가? 하고 묻자 사내가 말하기를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하여 아직도 장가를 들지 못해 음욕이 일 때마다 항상 왼손으로 손장난을 하여 왔는데 이제 손바닥에 종기가 나서 손장난을 못하여 음욕을 풀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게 어찌 아내의 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시치미를 떼고 말하니 의원이 웃기는커녕 도리어 화를 내며 야, 이놈아, 나는 40년째 손장난 중인데 아무런 병도 안 걸리던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냥 오른손으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하여 사내는 하는 수 없이 친구들에게 한턱을 쏘게 되었다고 한다. 옛날 한 노파가 나이가 많아 노쇠하여 죽을 날이 다가오자 딸들을 불러 모은 후 유언을 했다. 내가 죽어 저승에 가게 되면 너희들에게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줄 테니 각각 소원을 말해보거라. 이에 큰딸이 먼저 말하는데 엄마, 남자에게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 하나 달려 있으니 그것은 바로 방울주머니예요. 그 방울주머니를 없애고 대신 그 힘을 가운데 연장에 더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니 노파가 그렇지 않다고 하며 이거사, 무슨 소리냐? 그렇지 않다. 저울대에도 추가 있어야 균형이 잡히는 법. 방울주머니는 저울의 추와 같은 구실을 하니 그것을 없애면 연장이 균형을 잃어 비틀거리니 그 소원은 들어줄 수가 없다. 이어 둘째 딸이 말하기를 엄마, 남자의 연장이 힘이 빠져 축 늘어지지 않고 항상 빳빳하게 힘이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 말도 노파는 역시 거절하면서 얘야, 그러면 안 된단다. 활도 늘 팽팽하게 메어두면 팔의 힘이 약해져서 못 쓰게 되는 것처럼 그것도 늘 빳빳하면 힘이 약해진단다. 그러니 내 소원도 들어줄 수가 없구나. 다음으로 셋째 딸이 말하기를 엄마, 나는 남자의 양 엉덩이에 손잡이처럼 뿔이 붙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흥이 오를 때 그 뿔을 잡아당기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에 노파가 열을 올리며 말하길 그래, 그거 참 좋겠구나. 내 아비 엉덩이에 그런 뿔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꼬. 흥분한 노파는 이를 악물고 손잡이를 당기는 신용을 해보이며 내 그 소원은 꼭 이루어지도록 해주마. 끝으로 막내딸이 말하는데 엄마, 나는 남자의 엉덩이에 꼬리가 달려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위아래 어디든 한 번에 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을 듣고 다시 흥분한 노파는 그만 곧 쓰러져 운명하고 말았다. 옛날 어떤 마을에 색을 밝히는 대감이 있었다. 그런데 이 대감의 집에는 나이 17세의 3월이라는 어린 여종이 있었다.
이여종은 어릴 때부터 대감 부인의 안방에서만 같이 자라고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아 규방 처녀와 다를 바 없이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대감은 그 아이를 한번 품어보고 싶었으나 잠시도 부인이 방을 비우지 않아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친구 의원인 박 씨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말하고 부탁하였다. 이보게 친구, 날 좀 도와주게.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할 터이니 자네가 이리저리 말 좀 해주게. 내 잘 되면 꼭 섭섭치 않게 살해하겠네. 수일 후 밤에 대감이 크게 아픈 척 연기를 하였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대감, 정신 좀 차리세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가서 의원 좀 불러오너라. 아버지 숨이 넘어가려고 한다. 집안 사람들이 대감을 크게 걱정하여 박 의원을 불러 진맥하게 하였다. 아니 며칠 전까지 멀쩡하던 양반이 어떻게 갑자기 병환이 이토록 위독하게 되었어? 의원이 가족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내 의원 생활을 50년 했지만 이 병에는 어떤 약도 소용이 없구려. 그저 죽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이에 크게 놀란 아들이 의원에게 애걸하였다. 어찌 좋은 방법을 생각지 않고 죽기만을 기다리겠습니까? 의원이 얼마 동안 깊이 생각하는 척하더니 백약이 합당한 것이 없으나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얻기가 곤란해 답답할 따름이요. 하고는 한숨만 쉬는 것이었다. 이에 아들이 몸이 달아 비록 어렵다고 하나 제가 있는 힘을 다하여 구하겠으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의원이 말하였다. 이 병의 원인은 가슴과 배에 한기가 가득 맺혔기 때문인데 이것을 낫게 하는 방법은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16에서 17세의 수처녀를 얻어서 따뜻한 방 한가운데서 병풍으로 바람을 막은 다음 알몸으로 가슴을 서로 마주대고 안고 누워 땀을 흘리면 나을 수가 있어. 그 외에는 어떠한 약도 소용이 없어. 이제 목숨이 얼마 안 남았으니 조상치를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소. 그 말을 들은 대감의 부인이 의원에게 말했다. 의원 날이 안방에 여종아이가 하나 있는데 어릴 때부터 내 이불 속에서 자라서 아직까지 문 밖 구경도 하지 못하였고 지금 나이가 17세이니 만약 약을 구할 수 없다면 이 아이를 한번 약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옳거니 과연 어머니 말씀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들은 기뻐하면서 대감에게 의원과 어머니의 말을 고하였다. 이제 내가 안 죽고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날 밤 병풍으로 방안을 가리고 여종에게 치마와 저고리끈을 풀게 하여 대감의 이불 속으로 들게 하였다. 그래 사모라, 네가 나를 살리려고 왔구나. 대감마님, 사머리가 아니라 춘자예요. 아니 글쎄, 사머리 고년이 알고 보니 돌쇠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지 뭐예요. 염려 마세요. 지금까지 남자 손 한 번 못 잡아봤어요. 그렇게 해서 대감의 병은 깨끗이 나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처녀 총각이 살고 있었다. 하루는 총각 칠복이가 나무하러 산에 가보니 마침 처녀 순심이도 나무를 캐러 와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딱 둘뿐이었다. 칠복이는 엉큼한 생각이 들어서 수작을 꾸미기 시작했다. 순심아, 너 나물 다 캤니? 응, 너는 나무 다 했니? 응, 그러면 우리 점심이나 같이 먹자. 둘은 자연스럽게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서 가지고 온 점심 보자기를 풀었다. 그런데 칠복이는 무얼 좀 알았던 모양이지만 순심이는 맹한 구석이 있어서 남녀의 일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칠복이가 넌지시 말했다. 순심아, 나 저기 옹달샘에 가서 물을 좀 마시려고 하는데 나를 좀 붙잡아 줄래? 그래. 칠복이는 옹달샘에 가서 갑자기 바지를 벗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물 먹는데 옷은 왜 벗어? 순심이가 묻자 칠복이가 둘러댔다. 혹시라도 물에 빠져서 이 옷을 적시면 어떻게 입어?
그러니까 미리 벗어놔야지. 응, 그렇구나. 칠복이는 넙죽 엎드려 물을 마시다가 뒤에 있는 순심이를 향해 소리쳤다. 물 마시기가 힘이 드네. 순심아, 내 다리 사이에 살꽁지가 하나 달려있는 게 보이지? 그걸 꼭 잡아줄래? 그렇지 않으면 물을 못 마시겠다. 순심이는 뭣도 모르고 그 살꽁지라는 것을 잡았는데 처음에는 작았던 것이 작고 빳빳해지면서 점점 굵어지는 것이었다. 당황한 순심이가 말했다. 아이고 칠보가, 살꽁지 터진다. 물 좀 그만 마셔라. 살꽁지 터진다. 살꽁지 터져. 그렇게 물을 다 마신 후 순심이가 칠복이에게 말했다. 그런데 칠보가, 옆 동네 돌쇠 살꽁지는 두 손으로도 안 잡히던데 너는 한 손도 남네. 옛날 한 호걸 장군이 넉넉한 살림살이에 아무 어려움 없이 한평생 살다가 늙어 병이 들어서 의원을 청해 진맥을 부탁했다. 내 나이가 많아 기운이 쇠잔해져 병이 난 것 같으니 자네가 내 병을 고쳐주면 많은 보상을 하겠네. 이 말을 들은 의원이 방안을 한 바퀴 둘러보니 장군은 비단 이불을 덮고 누워있고 옆에는 아름답게 치장한 여인들과 각종 악기가 나열되어 있고 앞쪽에는 술과 고기가 차려진 상이 놓여 있었다. 의원은 아무 말 없이 진맥을 한 다음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장군님, 잘 들으십시오. 병을 고치고 더 오래 장수하시려면 기생과 악기들을 모두 치우고 앞에 놓인 술상도 물리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셔야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군은 손을 좌우로 내저으며 말했다. 의원 양반, 내가 병을 고쳐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더욱 즐기면서 살고자 함인데 만약 이것들을 치우라고 하면 100년을 더 산다고 해도 하지 않겠네. 자네는 그냥 물러가게나. 그리고 며칠 후 옛날에 알고 지내던 선비 한 사람이 병문안차 방문하여 이렇게 말했다. 장군께서 마땅히 술과 고기를 물리치고 연부를 부지런히 하시면 극락세계로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에 장군이 큰 관심을 가지고 물었다. 이 사람아, 거기 극락세계에 가면 돼지고기와 술 그리고 예쁜 기생들도 있는가? 그런 것은 들어보지 못했으나 일을 하지 않아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장군은 손을 내저으며 그만두게나. 나는 극락세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도 그런 것들이 없으면 가지 않겠네.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그 집에 도둑이 들었다. 그런데 도둑질하러 들어온 도둑이 구석에서 떨고 있는 젊은 색시를 보자 생각이 달라졌다. 내 오늘은 이 집까지만 털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젊은 색시를 보니 그냥 갈 수가 없겠구나. 이것 봐, 너는 저리 비키거라. 라고 말한 도둑은 방 한쪽 구석에 금을 긋고 남편을 금 안으로 몰아넣고는 지금부터 이 금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오기만 하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한다. 알겠는가? 하고 위협을 했다. 이후 신랑은 도둑이 색시에게 달려들어 희롱하는 것을 멀찍이서 바라보고만 있었다. 다음날 부부는 관아에 찾아가 사또에게 말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어젯밤에 우리 집에 웬 불안당 놈이 들어와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 그놈이 저를 보더니 서방 옆에 금을 긋고선 밖으로 나오면 죽인다 하며 저를 희롱했습니다. 그런데 서방이란 놈은 그놈 말대로 꼼짝도 않고 있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도둑 맞은 것도 억울하지만 이런 꼼생이 같은 겁쟁이 남편과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이에 사또가 노하며 뭐라? 감히 우리 고을에 그런 잡놈이 있다고? 내 그놈을 당장 잡아 족치도록 하겠다. 그런데 자네는 정말 가만히 있었느냐? 그러고도 내가 사내 대장부라 할 수 있느냐? 지아비로서 목숨까지 걸고 싸웠어야지. 이에 남편이 억울하다는 듯 당당히 말했다. 사또,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난 용기 있는 남자입니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 그랬겠지? 그럼 무엇을 했느냐? 아마 그 불안당 놈은 절대로 모를 겁니다. 그놈이 그 짓 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 제가 그놈 보따리에서 몰래 열량을 빼냈습니다. 그 말에 더욱 화가 난 부인이 남편에게 소리쳤다. 아이고 이등신아, 이왕에 빼낼 거 한 100냥은 빼냈어야지.